서울 강남 한복판, 피로 잠기게 만든 끔찍한 사건. 단란주점 안에서 벌어진 학살은 유리조각과 물바다로 지워졌지만 칼날과 철사, 케이블 타이까지 준비한 범인들은 흔적을 지우려 했으나 고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꺼진 새벽, 적막이 내려앉은 골목 끝에서 이상한 기운이 흘렀죠. 그 시간, 모범 택시 기사 성주는 담배불을 붙이려다 시야에 들어온 장면에 숨이 막혔어요. 주점 입구, 온몸이 피로 젖은 채 바닥에 쓰러진 여성이 있었죠. 그녀는 간신히 입술을 떨며 속삭였어요. 저 밑에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도시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끝없는 다크가 덮쳐왔죠. 성주는 몸이 굳었지만 본능적으로 무전을 잡고 112를 눌렀어요. 시계는 새벽 2시 반, 그리고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던 거였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1번 빵 바닥엔 주인 서연, 손님 민수, 그리고 친구 수빈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죠. 그들의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조차 눅진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살아남은 이는 단 한 명, 몸 곳곳에 깊은 자상을 입은 다현뿐이었죠. 그녀는 목이 찢겨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종이에 진실을 새겨갔어요. 그 종이는 경찰에게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지옥 속에서 건져 올린 외침, 살아남은 자의 피로 적힌 경고장이었죠. 다현의 진술은 끊어진 숨결 속에서 이어졌어요. 밤 10시 20분. 친구와 퇴근길, 맥주 한잔 하러 갔을 뿐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그려냈죠. 처음에는 평범한 술자리였지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고 낯선 사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짧은 머리, 짧은 목, 그리고 음습한 눈빛.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먹잇감을 고르는 맹수의 눈빛이었죠. 다현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얼어붙었지만 그저 화장실을 잘못 찾은 손님이라 애써 넘겼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피바람의 신호였음을 그녀는 알 수 없었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주점 여주인 지혜가 방으로 들어왔죠. 그녀는 미소를 띄었지만 어딘가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옆방 손님들이 합석을 원하네요. 잠깐 자리 옮기실래요? 그 제안은 별것 아닌 듯 들렸지만 다현은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결국 지인들과 함께 옆방에 앉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어요. 술잔은 돌았지만 대화에는 서늘한 정적이 끼어 있었죠. 그녀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불길한 기운은 이미 방 안에 가득했지만 아무도 그 끝없는 다크의 문턱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다현과 친구들은 불편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원래 있던 1번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결정적이었죠. 남자 셋은 그 자리를 모욕으로 여겼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밖에서는 계산해주세요 라는 소리가 울렸고 주인 지혜와 남성 손님 민수 사이에 작은 말싸움이 이어졌어요. 그 짧은 갈등이 불씨가 되었고 용의자들의 자존심은 비틀린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죠. 분노는 눈빛에서 불길처럼 번졌고 이미 사건의 수레바퀴는 돌이킬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피바람의 전주곡이었죠. 문이 다시 벌컥 열리며 공기가 갈라졌어요. 용의자들은 피투성이가 된 지혜와 민수를 발로 차며 1번 방으로 밀어넣었죠. 그들의 손은 이미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칼날의 흔적은 살결을 따라 깊게 새겨졌고 방 안에는 피비린내가 벽지에 스며들 만큼 진동했어요. 다현은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벽에 밀려 앉았고 수빈은 공포로 굳은 채 울부짖었어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방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절규의 감옥이 되었죠. 그 순간 아범이 말했죠. 여기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요. 본능으로 가려진 가면 속에서 괴물의 본색이 드러났죠. 아범의 목소리는 마치 숨이 멎은 공간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이어 다크하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이 맞습니다. 이곳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감돌았죠. 그 짧은 대화조차 청자의 귀에 바늘처럼 꽂히며 현장의 차가움을 되살렸어요. 해설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격처럼 청자의 심장을 죄어오는 울림이 되었죠. 용의자들의 명령은 단순했어요. 고개 숙여 그 목소리는 군대식 구호처럼 방 안을 찢었고 모든 피해자들이 땅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궜죠. 하지만 그들의 발길질과 욕설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혜는 필사적으로 살려주세요 라며 울먹였고 민수는 이를 악물며 말로 해결합시다라고 외쳤지만 칼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눈앞에서 생명이 잘려나가는 비명은 공기를 찢고 청각을 마비시켰죠.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고통과 절망만이 뒤섞인 지옥이 되었어요. 다현은 살기 위해 죽은 척을 선택했어요. 그녀는 피투성이의 몸을 벽에 기대고 숨을 멈췄죠. 목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가슴 위로 고였지만 그녀는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용의자 중 한 명이 다현의 머리를 움켜쥐고 흔들었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힘을 뺀 인형처럼 늘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조차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려 폭발할 것 같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본능으로 모든 것을 억눌렀죠. 죽은 척이라는 그 절박한 연기가 그녀를 살려낸 유일한 방패였어요. 용의자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방을 나가며 빨리 가자, 시간 없어 라며 서둘렀죠. 그 직전 다현은 귀로 들었어요. 우장창,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 그들은 자신들의 지문이 남았을까 두려워 잔과 병, 접시를 모조리 산산조각 냈던 거예요. 방 안의 유리 파편은 마치 흩어진 별빛 같았지만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뒤 남겨진 건 피와 파편, 그리고 숨이 붙어있는 자의 미약한 심장 박동뿐이었죠. 그러나 용의자들의 치밀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를 막고 물을 틀어 두었죠. 물은 천천히 차오르며 바닥에 고였고 흘러내린 혈흔과 뒤엉켜 방 전체를 핏빛 호수처럼 만들었어요. 지문은 씻겨 내려가고 발자국은 흔적을 감췄죠. 다현은 귀로 물소리를 들으며 가스인가? 날 죽이려는 건가? 라며 오해했을 만큼 그 소리는 불길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물은 또 하나의 완벽한 장막이 되어 사건의 흔적을 지워버렸던 거죠.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흔적은 지워진 듯 보였지만 기억 속에 새겨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살아남은 증언은 물로 씻을 수 없는 기록이었죠. 그 목소리는 무거운 돌처럼 청자의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다크하님도 낮게 덧붙였죠. 네, 이곳엔 아직도 피냄새가 맴돌고 있죠.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죠. 해설과 반향은 단순한 설명이 아닌 살아남은 자의 공포를 되살리는 망령처럼 들려왔어요. 사건 후 경찰은 현장에 흩어진 파편과 피 속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용의자들의 철저한 준비는 수사조차 비웃듯 막아섰어요. 남은 것은 생존자 다현이 직접 그린 흉기의 그림이었죠. 길고 야른 날, 끝에는 톱니 모양의 이빨이 박혀 있었어요. 그것은 주방칼이 아니었고 일반 술집에서 볼 수 없는 무기였죠. 전문가들은 곧바로 알아봤어요. 이건 다이버용 해칼, 공수특전단에서 쓰는 칼과 유사합니다. 무작위 범행이 아닌 준비된 학살의 증거였던 거죠. 현장에서 또 하나 드러난 것은
케이블 타이와 철사였어요. 민수의 손목은 철사로 여러 겹 감겨 있었고 피부는 이미 파고들어 검붉게 짓눌려 있었죠.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이었어요. 케이블 타이는 날카롭게 파고들어 손목뼈가 비명이라도 지를 듯 휘어 있었죠. 경찰은 경악했어요. 단순한 술자리 시비였다면 왜 이런 준비물까지 있었을까? 우발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치밀했어요. 마치 사냥꾼이 덫을 미리 놓고 먹잇감을 기다린 것처럼 이들의 범행은 이미 계획된 도살극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가져간 전리품은 기묘했어요. 금품을 노렸다고 보기엔 터무니없이 적었죠. 빼앗은 것은 귀금속 몇 점, 카드 2장, 그리고 현금 66,000원 뿐이었어요. 거액도 아니고 도망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산도 아니었어요. 더 기괴한 건 카드 사용 흔적조차 없었다는 거였죠. 경찰은 내심 카드 사용을 기다렸지만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건 금전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탐욕이라면 이렇게 허무할 수 없었죠. 그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피와 공포 자체였던 거예요. 아범은 목소리를 낮췄죠. 그들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공포 그 자체였죠. 사람을 도구로 삼아 즐기는 사냥꾼의 본능이었죠. 청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다크아님이 낮게 반향했죠. 맞습니다. 여긴 범행 현장이 아니라 공포를 수확하는 재단 같았죠. 이 짧은 해설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 사건의 속살을 찔러 드러내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파고들었어요. 피로 쓰인 진실은 돈보다 더 끈질긴 증거였죠. 당시 상황을 되짚으면 더욱 기괴했어요. 1998년 6월 14일 새벽, 대한민국은 모두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죠. 국가대표 경기, 차범근 감독의 월드컵 예선전이 한창이었어요. 시청률은 79%를 넘겼고 거의 전국이 일제히 숨죽인 밤이었죠. 그 순간 거리는 적막했고 상가조차 불 꺼진 채 고요했어요. 바로 그 틈새에서 범인들은 움직였어요. 마치 세상이 눈을 감은 순간을 노린 듯 그 시간에 범행을 감행한 거였죠. 치밀함과 대담함이 동시에 드러난 잔혹한 선택이었어요. 당시 피해자 중 한 명, 남성 민수 역시 단란주점에 들어온 이유가 특별했어요. 그는 단순히 TV로 경기를 보기 위해 찾았을 뿐이었죠. 수많은 가정이 환호성을 지를 때 그는 작은 방에서 경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공간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낯선 칼날 앞에서 맞이해야 했죠. 축구의 열기가 온 나라를 감싸던 순간 한 구석에서는 인간의 피가 바닥을 물들였어요. 역사의 두 장면이 기묘하게 겹쳐진 밤이었죠. 범인들의 증거인멸 시도는 악착 같았어요. 단순히 병과 잔을 깨뜨린 정도가 아니었죠. 그들은 그것을 잘게 조각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부쉈어요. 방 안은 유리 파편이 쏟아진 얼음박 같았죠. 깨진 조각들이 바닥을 덮자 피해자의 피와 섞여 마치 붉은 수정처럼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반짝임은 차갑고 섬뜩한 증거 은폐의 상징일 뿐이었죠. 경찰은 나중에 현장을 보고 이 정도라면 범행 경험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배운 자들일 수 있다고 추측했어요. 그날 또 다른 생존자가 있었어요. 바로 지혜의 언니 은주였죠. 그녀는 밤 10시 무렵 동생 대신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의자 셋이 들어와 술을 주문했죠. 은주는 어딘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다행히 그녀는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11시 50분쯤 자리를 떴어요. 만약 조금만 더 머물렀다면 희생자는 더 늘어났을지도 몰랐죠. 한순간의 선택이 은주를 살렸지만
그 후 남겨진 죄책감은 그녀의 삶을 오랫동안 짓눌렀어요. 은주는 경기 전반전이 끝난 새벽 1시 무렵 전화를 걸었어요. 별일 없어. 걱정 마어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죠. 하지만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어요. 불과 1시간 뒤 동생은 피투성이로 발견됐고 은주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기억을 떠안게 되었죠. 전화기 너머의 평온한 목소리가 단 1시간 만에 비명으로 바뀌는 아이러니. 그것은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잔혹한 시차였어요. 은주는 그날 이후 매번 그 통화를 떠올리며 자책했죠. 경찰은 다현과 은주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했어요. 묘사는 구체적이었죠. 뚱뚱하고 짧은 목에 스포츠 머리를 한 도현, 피부가 희고 둥근 얼굴의 지훈, 갸름하고 마른 체격의 작은 눈을 가진 태민. 세 사람의 특징은 선명하게 남겨졌어요. 이 목격담을 바탕으로 만든 몽타주는 전국에 10만 장 이상 배포됐죠. 그러나 수많은 전단이 흩날려도 범인들의 그림자는 잡히지 않았어요. 도시는 수상쩍은 얼굴들을 의심했지만 그들은 끝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죠. 아범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죠. 몽타주는 얼굴을 보여줬지만 진실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기억은 명확했지만 사회는 너무 빨리 잊었죠. 다크아님이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어요. 네, 전단은 날아갔지만 잡히진 않았죠. 그건 아직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뜻이죠. 해설은 시청자의 심장에 못을 박았어요.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였죠. 몽타주 속 눈빛은 지금도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의 얼굴 속에서 겹쳐 보였고 청자는 저도 모르게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망을 넓혔지만 범인들의 정체는 모래알처럼 흩어졌어요. 수사관들은 이들의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키는 168에서 170cm라는 공통점을 확보했죠. 그러나 도시는 넓고 비슷한 외모의 남자들은 넘쳐났어요. 결국 몽타주는 시민의 기억 속에 희미한 스케치로만 남았고 매일 수십 통의 허위 제보가 경찰서를 뒤덮었죠. 마치 범인들이 일부러 사회 속에 녹아들어 희미해지는 그림자가 된 듯했어요. 도시 전체가 미세한 불안으로 들썩였지만 실체는 잡히지 않았어요. 다현의 증언 속 칼은 더욱 섬뜩했어요. 날 끝이 길고 얇아 피부를 긁어내듯 파고들었죠. 게다가 톱니 모양이 있어 베이는 순간 상처는 갈갈이 찢어졌어요. 부검 결과 역시 흉기와 일치했죠.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숨통을 끊기 위해 고안된 사륙의 도구였어요. 전문가들은 이건 잠수부들이 그물을 자를 때 쓰는 해칼, 군용 특수 칼과 유사하다라 말했어요. 그 말은 곧 범인들이 미리 준비해온 것이며 우발적 충동이 아닌 계획적 학살임을 증명했죠. 아범은 청자에게 말을 건넸죠. 칼날의 톱니는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찢어버리는 이빨이었죠. 그것은 우연히 잡은 흉기가 아니라 사전에 선택된 무기였어요.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건 흉기라기보다 학살을 위한 서명 같았죠. 두 해설자의 대화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범인들의 속내를 도려내 보여주는 투시창처럼 들렸고 청자는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범인들의 잔혹함은 흉기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은 케이블 타이와 철사까지 사용해 피해자들을 묶었죠. 민수의 손목을 감싼 철사는 살을 파고들어 뼈에 닿았고 서연의 팔목에 둘린 케이블 타이는 살점을 파내며 핏물을 짜냈어요. 구속의 도구가 아니라 고통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 처참한 광경은 마치 인간을 제물로 삼아 의식을 치르는 잔혹한 재단 같았어요. 방 안은 피와 신음으로 물들었고
희생자들의 두려움은 공기 속의 끈적한 안개처럼 배어들었죠. 그렇지만 경찰이 현장을 수색했을 때 남은 건 거의 없었어요. 유리병과 접시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바닥은 물바다에 잠겨 있었죠. 범인들이 일부러 세면대를 막고 물을 틀어 증거를 지운 탓이에요. 피와 지문, 발자국까지 흘러내리며 사라졌어요. 마치 범인들이 스스로 세탁기를 돌리듯 현장을 청소한 셈이었죠. 수사관들은 분노와 좌절 속에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남은 건 생존자의 절규뿐, 물로 씻기지 않는 증언만이 살아남아 사건의 진실을 붙들고 있었죠.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흔적을 지운다고 진실이 사라지진 않아요. 피는 씻겨 내려가도 기억은 흐르지 않아요. 그 말은 청자의 귀에 오래 맴돌았어요. 다크한님도 조용히 반향했죠. 네, 물은 바닥을 씻었지만 마음에 남은 피는 씻어내지 못했죠. 두 목소리는 청자를 파고들어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집단적 기억의 상흔으로 각인시켰어요. 지워진 바닥 위에도 여전히 냄새는 남아있었고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몸속에 각인된 영원한 상처였죠.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지만 범인들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어요. 경찰은 전국에 몽타주 전단을 뿌렸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제보는 번번이 헛다리였죠. 본 것 같다, 닮았다는 목격담은 쏟아졌지만 어느 것도 실체를 가리키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가라앉았고 시민들은 밤마다 혹시 그들이 내 옆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죠. 그림자는 잡히지 않았고 도시는 끝없는 의심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루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간첩 소행이 아니냐, 부파 공작원일 거다, 해외로 도망쳤을 것이다. 수많은 추측은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어요. 누군가는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이 사건을 입에 올렸고 누군가는 도시 전설처럼 과장해 떠들었죠. 그러나 그 어떤 말도 실체를 가리키지 못했어요. 루머는 불을 지피듯 번졌지만 사건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어둠은 피해자들의 상처 위에 기름처럼 덧칠되었죠. 세월이 흘러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어요. 지혜의 하나뿐인 아들은 결국 엄마를 그리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그의 마지막 말은 엄마가 보고 싶다였어요. 그 짧은 한마디는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규였어요. 유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말이 이보다 더 선명할 수 없었죠. 법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가슴속 고통은 매일 현재형으로 살아있었어요. 그 고통은 사건을 잊지 말라는 또 하나의 증거였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다시 흘렀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길이고 기억은 누구도 지울 수 없죠. 다크아님도 숨을 고르며 반향했어요. 네, 끝났다고 말해도 끝난 게 아니죠. 아직 우리 곁에서 이 사건은 살아있죠. 해설과 반향은 청자의 귓가에 맴돌며 사건을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의 그림자로 끌어왔어요. 마치 범인들이 여전히 우리 사이를 걷고 있는 듯한 서늘함이 퍼져나갔죠. 경찰은 끝내 용의자들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몽타주는 전국 방방곡곡에 흩뿌려졌지만 시민들의 기억 속 얼굴은 점차 희미해졌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기술은 새로워졌어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나이의 흐름까지 계산하며 세월이 만든 주름과 눈빛까지 재현할 수 있게 되었죠. 전문가들은 범인들의 현재 모습을 시뮬레이션했어요. 화면 속 얼굴은 낯설지만 동시에 낯익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혹은 편의점 앞에서 마주칠 법한 그런 평범한 얼굴이었죠.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어요. 새로운 몽타주 속 도현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미간 주름과 무겁게 내려앉은 눈가 주름이 선명했어요. 지훈의 희고 깨끗했던 피부는 세월에 눌려 탁해졌고 갸름하던 태민의 얼굴엔 수염과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청자는 마치 그들이 스피커 너머에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죠. 범인은 늙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사냥꾼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들은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 거라는 서늘한 확신이 퍼져나갔죠. 아범은 낮게 을조렸죠. 세월은 주름을 남겼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죄는 나이를 먹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죠. 다크아님이 고개를 떨구며 덧붙였죠. 맞습니다.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워주지 않는 흔적이었죠. 두 해설자의 목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붙이는 가교처럼 들렸어요. 청자는 문득 스스로의 기억을 더듬으며 혹시 어디선가 이 얼굴을 본 적이 있지 않았을까 긴장 속에 눈을 감아버렸죠.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지만 퇴직한 형사들 중 몇은 아직도 추적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간이 흘러도 매년 기록을 들춰보고 새로운 기술이 생길 때마다 다시금 사건을 떠올렸죠. 그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직업적 실패가 아니라 평생의 그림자였어요. 잡지 못한 얼굴, 마주치지 못한 눈빛은 여전히 그들을 밤마다 불러냈죠. 수사관의 좌절은 곧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겹쳐졌고 해결되지 못한 정의는 사회 전체의 상처로 굳어졌어요. 다현은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파괴돼 있었어요. 목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고 그 상처는 말소리를 빼앗아갔죠. 그녀는 증언을 글로 써내려가며 자신이 본 지옥을 세상에 전했어요. 그러나 그 기억은 악몽이 되어 밤마다 되살아났죠. 눈을 감으면 칼날이 다시 다가왔고 귀에는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살아남은 자라는 사실이 축복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매일 그날의 공포 속에서 다시 눈을 떴어요. 서연의 언니 은주 또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자신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동생이 살았을까? 자신이 대신 희생됐더라면 어땠을까? 그 물음은 날마다 그녀의 가슴을 찔렀죠.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삶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어요. 매번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동생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혔죠. 생존은 안도의 이유가 아니라 죄책감의 족쇄였어요. 그것은 가족에게 남겨진 또 다른 형벌이었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혜의 하나뿐인 아들은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는 견딜 수 없는 절망의 고백이었죠. 범죄는 피해자를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남은 이들을 무너뜨리고 가족들을 하나씩 파괴했죠. 공소시효가 끝났다 해도 고통은 매일 갱신됐고 상처는 시간과 함께 더 깊어졌어요. 피해자들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아범은 단호하게 정리했죠. 법의 시효는 끝나도 죄의 시효는 끝나지 않아요.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도달해야 해요. 그 말은 마치 선언문처럼 청자의 가슴에 울려 퍼졌죠. 다크아님이 짧게 반향했어요. 맞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두 목소리는 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무거운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잊는 순간 또 다른 다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였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사회는 어디까지 기억할 수 있는가? 평범해 보이는 얼굴들이 돌연 괴물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얼굴들이 거리를 스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였죠. 기억하는 한, 그들은 숨을 수 없어요. 있는 순간, 그들은 다시 어둠 속에서 기어나올 거예요. 청자는 마지막으로 화면에 떠오른 몽타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세월이 흘러 변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비틀려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경고였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끝맺었죠. 기억하세요?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다크아님이 낮게 속삭였죠. 맞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정의의 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화면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